오늘 소개할 사건은 30년 전 엘라베마주 오자크라는 곳에서 일어난 오래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30년 만에 진범이 밝혀져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22세 트레이시 해리스는 1990년 3월 7일에 실종되었습니다. 트레이시가 실종된 날, 트레이시는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남편 칼이 퇴근 후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트레이시를 내려준 후 칼은 저녁 근무를 위해 슈퍼마켓으로 갑니다. 이론상으로는 칼이 트레이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트레이시의 행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집에 두고 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주일 후 트레이시의 시신은 집에서 멀지 않은 우드햄 다리에서 불과 7마일 정도 떨어진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가끔 친구들과 함께 강에 와서 놀곤 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발견 당시 상반신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고 벗겨진 옷은 강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검시관은 폐와 기관에서 물과 침전물을 발견했고 이것은 물속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또한 목에 멍자국도 발견되어 사망 전 목이 졸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시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강에 나가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유난히 물을 무서워해 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시가 스스로 익사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살인범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을 먼저 확인하는 원칙에 따라 경찰은 먼저 남편 칼을 신문했습니다. 물론 칼은 트레이시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트레이시는 좋은 관계에 있었고 문제가 없는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칼과 트레이시는 실제로 얼마 전에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함께 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11살에 만나 16살 때 사랑에 빠진 트레이시와 칼은 어릴 적부터 연인이었고 트레이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칼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이지만 이미 4살배기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 칼은 트레이시보다 3살이 많지만 더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두 젊은이 모두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소한 일상에 시달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레이시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은 매우 낮고 삶은 상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내했습니다. 집에서 약간의 감정이 올라올 때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감정이 너무 진실하고 깊어서 이혼 후에도 함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찰은 칼과 트레이시가 부부가 아니며 트레이시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칼의 가정 폭력 때문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이웃을 14명 이상 집계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목격자 중 한 명은 던이었습니다. 던의 약혼자의 이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칼의 친구인 제프였고 두 사람은 트레이시와 칼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당시 던은 임신 중이었고 트레이시의 아기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달 동안 살았던 던은 칼이 트레이시를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고 트레이시가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공과금을 낼 돈을 달라고 하자 칼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가로질러 트레이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던과 제프는 남편의 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칼이 던이 보는 앞에서 트레이시에게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직접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던은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트레이시는 칼을 떠날 수 없었고 던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불행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집과 함께할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것이었고 삶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확정되었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헤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이웃들의 증언을 가지고 칼에게 접근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했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며 이웃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의 증언 외에 칼이 트레이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트레이시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사자가 진술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든 칼이 트레이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칼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칼이 7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칼이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싶지만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트레이시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시가 실종 기간 동안 칼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칼 자신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연애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칼이 한 말을 이웃들이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은 인터뷰에서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거나 어겼다는 증거가 없는 한 솔직히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말했습니다. 트레이시가 실종된 후 칼은 경찰이 집에 와서 여러 번 수색하도록 허락했지만 경찰은 유용한 단서나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트레이시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고 이는 그녀가 강에 빠질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이 첫 번째 범죄 현장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물속에서 사망했고 범죄 현장도 목격자도 DNA, 혈액, 지문 또는 기타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칼을 가리키고 있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4살의 캐롤린은 외할머니에게 맡겨졌고 공식적으로 캐롤린을 입양하여 오자크에서 데려갔습니다. 캐롤린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자랐지만 자라면서 어머니가 살해당했고 유력한 용의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캐롤린이 21살이었을 때 칼은 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만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교롭게도 죽은 엄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캐롤린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칼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캐롤린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엄마를 같은 공동묘지에 묻기 위해 할머니를 오자크로 모셔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건의 진상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오자크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당시의 이웃들도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캐롤린은 아들이 오자크 경찰서장이었던 동네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당시 사망한 트레이시의 딸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건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경찰이 직면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존재했던 증언의 흔적을 재구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은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수십 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기에 검사가 기소와 유죄 판결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검사는 증인이 많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주요 증인들을 모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정황 증거와 완전한 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인들을 대배심에 불러 칼의 행동에 대해 듣고 본 것을 증언하게 했고 칼이 한 말 중 일부를 설명하며 칼이 매우 폭압적이고 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했으며 그것이 살인범의 설명과도 매우 잘 맞았고 몇몇 증인은 칼이 트레이시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며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사건 당일 칼이 오후 9시경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트레이시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떠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칼은 트레이시의 목을 조르고 공포에 질려 죽은 것처럼 보이는 트레이시를 차에 태우고 강으로 가서 그녀의 시신을 물속에 던졌으며 당시 트레이시는 죽지 않았지만 물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9시 30분경 칼은 친구를 데리러 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대배심이 통과되었고 검사는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예비 조사에서 몇 가지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칼의 집에서 싸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두 사람이 다툼을 벌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칼이 트레이시의 시신을 강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신발과 바지 등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경과로 인해 증거를 역추적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트레이시의 실종과 시신 발견 사이에 일주일 이상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시신에서 강과 관련된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트레이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경우 트레이시의 사망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칼의 변호사는 화를 내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 증언을 받아도 아무것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9시에 아내를 태우고 9시 30분에 친구를 태운 시간까지 왕복 20마일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정말 빨라야 합니다. 어쨌든 대배심은 통과했습니다. 칼은 트레이시가 사망한 지 26년 만인 2016년 9월 13일 살인 혐의로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칼은 오자크를 떠났고 살인 사건 직후 어린 여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트레이시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어린 여자친구에게도 많은 압박이 가해졌고 그녀 역시 때때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칼도 이 지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고 다음 직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오자크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시 살기 시작했고 2016년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새 여자친구와 딸과 함께 가정을 꾸린 후였습니다. 검사는 확실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처음 진술을 했던 이웃들에게 연락하여 당시의 증언이 맞는지 일일이 물어본 다음 법정에서 증언할 적절한 증인을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트레이시의 시신이 발견된 강 근처로 갔습니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드햄 다리가 있는데 경사진 지역으로 내려가려면 다리 옆으로 걸어 내려가야 하며 경찰은 이 다리에서 칼이 트레이시를 강물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칼의 집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으로 평소에는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외딴 곳입니다. 하지만 다리에서 강으로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 무렵 법정 날짜가 정해졌고 칼은 감옥에서 3주 만에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검사는 유죄 판결을 확신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30년 만에 2020년 1월 13일로 정해졌고 재판이 열리기 전 검사는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큰 서류 더미에 묻혀 있던 진술서를 발견했습니다. 즉 30년 전 사건이 재개된 이후 당시 경찰이 후속 조사를 위해 찾지 못한 증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진술서의 목격자는 칼이 트레이시의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자국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인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면 칼을 구치소에 가두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증인은 다름 아닌 칼과 트레이시의 집을 한 달간 살았던 던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트레이시가 사망한 직후 던은 약혼자 제프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오자크에서 이사를 갔으며 남편의 성을 따라 던 비즐리로 성을 바꾼 것이 경찰이 그녀를 찾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검사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밤새도록 전화를 걸어 던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뜻밖에도 던은 검사의 요청을 들었지만
즉시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매우 스트레스가 많으며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던에게 문자를 보내 증언이 트레이시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던은 화를 내며 친절한 말씀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던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검사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법원에 소환장을 신청한 다음 이길 택배로 던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에게 던이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라고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물론 검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던의 다음 말에 검사는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를 증인석에 세우면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전 증인석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처음에 검사는 던이 법정에 서지 않으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잘못되었고 던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던은 살인범이 사건 당일 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기 때문에 트레이시를 진짜로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은 범인은 그녀의 전 남편 제프 비즐리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3월 7일 사건이 발생한 그날 던과 제프는 트레이시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던의 21번째 생일이었는데 그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는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제프가 던을 깨우고 당황해하면서 실수로 트레이시를 죽였다고 말했을 때 던은 제프가 트레이시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프는 밤에 칼과 이야기하러 갔는데 집에 트레이시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트레이시에게 가정폭력자인 칼을 떠나라고 설득했지만 트레이시는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과 싸움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려져 트레이시를 죽였고 제프는 할 수 없이 트레이시의 시신을 강에 던졌다고 인정하며 경찰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제프가 그녀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태아를 위해 자신과 가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던은 집 없이 자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프를 만나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프는 감옥에 갈 것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침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의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던은 경찰에 진술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거짓말이나 과장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비밀을 묻어두었습니다. 검사는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냐고 묻자 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차를 타고 따라올 때마다 경찰이 자신에게 정보를 요구하러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던은 그런 대가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와 제프는 공식적으로 결혼했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오자크스에서 이사를 갔으며 그녀와 제프 모두 그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으며 심지어 둘 다 그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시가 살해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1년 제프는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던은 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고 제프가 출소한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1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4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그러나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검사는 던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프가 당신을 죽일까봐 두렵지 않았나요? 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여전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프가 그녀를 가정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하여 진실을 말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또 망설이며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로부터 절친한 친구를 살해한 무고한 남성의 증언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면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이를 숨기면 위증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증은 형사 범죄이며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위증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일에 증언했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언 거부에 굴하지 않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법은 소환장을 받은 후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증언할 일이 아닌데도 증언을 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매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환장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화가 치밀어 더는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던의 진술을 들은 검사는 당연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피고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먼저 재판 연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다음 사건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1990년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수사와 2016년 재수사에는 제프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경찰은 실제로 그를 신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칼보다 훨씬 더 큰 용의자이며 강도로 4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실제로 감옥에서 출소하고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까요? 사실 제프는 칼과 트레이시와 한 달 이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신문을 담당한 경찰관이 던에게 물었을 때 부부가 함께 살았으니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만큼 자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프에게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검사는 전에 사건 파일을 준비하기 위해 강에 가서 현장을 관찰했는데 다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쓴 이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비즐리였습니다. 당시 던과 제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 이름인 던 헐버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에서 제프 비즐리라는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하루 연기 신청하고 제프를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행히 제프는 오자크에 돌아와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제프는 자신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단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도 자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의 부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이나 제프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칼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많은 이웃의 증언이었고 제프에 대한 증거는 이혼한 던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 후에도 제프는 자신이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자신을 미끼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죄를 인정했죠. 제프는 실제로 트레이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그날 칼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사건 당시 두 사람은 강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강에서 물을 밟으며 대화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 후 트레이시는 던을 떠나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동의할 수 없었고 던은 뱃속에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녀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실수로 트레이시는 강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모호한 주장입니다. 우선 트레이시가 그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트레이시는 가족에게 정말 헌신적인 여성이며 칼과 이혼하더라도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칼의 통제력도 매우 엄격하여 다른 남성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심은 트레이시가 물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영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물에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명 이상의 목격자들은 그녀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야 했고, 물에서 빠져나올 때 떨었으며, 그 후 다시는 물 근처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강에서 나란히 산책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제프는 거듭된 질문 끝에 다시 자백합니다. 제프가 트레이시를 성추행하려다 저항을 받아 살해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칼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날,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칼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14세의 제프 비즐리를 살인 혐의로 정식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칼과 그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잘못된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칼은 딸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둘 다 약간 당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캐롤린은 다른 사람만큼이나 칼이 범인이라고 믿었고, 애초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별다른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캐롤린은 여전히 자신의 친아버지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는 2020년 7월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3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는 2035년입니다. 더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기소될지 유죄 판결을 받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갈 뻔했고, 칼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이 결국 진범을 잡기 위해 던의 증언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 은폐를 이유로 던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일의 유일한 목표는 트레이시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범인을 찾는 것이었고, 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도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겨왔던 거짓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실을 말했어요. 검사는 그녀를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던은 캐롤린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고, 캐롤린은 메시지를 받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묻힐 뻔했던 살인 사건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